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한 검찰의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예고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기도 했죠. 민주당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조 추진을 위한 모임, 줄여서 공치모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과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보니 민주당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예. 당 공식기구예요. 예. 부위원장이시고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조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치모 예. 상임대표잖아요. 예. 이 국조추진위원회하고 공치모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치모는 이제 의원 모임이었고요. 예. 이 공치모가 이제 국정조사를 위한 추동체, 추진체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당연히 이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 지도부에 받아들여서 당의 공식 기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 국정조사 추진위원장을 맡고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공치모 의원 모임을 했던 상임대표였는데 예. 이 공식 기구의 부위원장을 맡아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하는 일과 목표는 동일한 거죠. 그렇죠. 뭐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가장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예.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날 제출이 되고 12일 날 국회에 보고가 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뭐 또 공소취소뿐만 아니라 다른 네네. 일들도 보면 의원들 모임이 꾸려져도 그게 이제 당의 공식기구가 출범하면 그 모임들은 또 해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식기구가 당에서 꾸려졌는데 공치모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예.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잖아요. 예.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공취모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 공소 취소가 됐나요?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 달성이 돼야 되는 거고 예. 공식 기구가 되면 이 공취모는 수면 아래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취모가 지금 아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언론에는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추진위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예. 국정조사가 지금 1차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취모는 아예 활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모임에 그냥 모임만 유지할 뿐이지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실제 없다. 활동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특별히 해체 선언 이런 거 할 필요도 아니 없다는 해체선을 말씀이죠? 할 이유가 없는 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잖아요. 예. 이 최종 목표까지 가기에는 아직 많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국정조사고 이 진상규명을 한 상태에서 가야 할 길도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최종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는 이 모임이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활동은 공치모 중심이 아니라 당 공식기구 그렇죠. 중심으로 활동을 예. 하는 거다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공식 기구가 들고 국정조사하고 이런 분위기, 공소 취소라고 하는 여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었던 에너지체가 뭐였냐면 바로 공추모였고 예. 그 전에 이제 보면 당의 특위들이 많이 활동했었는데 예.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많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 공추모의 의원 모임들이 구성이 되면서 국정조사 바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예. 최종 목표인 공소 취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결의를 다지면서 예. 공식 기구화도 되고 지금 또 12일 날 국정조사 요구서가 바로 본회의 보고가 되고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공소 취소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저희도 공부할 때 형사소송법이 있긴 있는데 거의 검찰에서 잘 쓰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검사들이 공소 제기하면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나왔지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 거의 없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담당 검사가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수사지휘권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건데 예. 이 진상규명이 하기 전에 지금 보면은 김성태의 녹취록, 김성태 입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거기 검찰 조사에서 다 나왔는데 검찰에서 이 내용을 부인하고 조작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잡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국민들 여론도 그렇게 이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지금은 과거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를 옥죄했던 이 검찰의 수사가 표적 수사고 기획 수사였다라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검찰이 증거 조작하고 사건 조작했으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건데
굳이 뭐 공소 취소라는 잘 안 쓰는 근데 제도를 이 법원 이제 법원에 가면 예. 누가 수사를 한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검사가 수사한 걸 조작 기소한 걸 가지고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김성태가 가장 유력한 증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은행 금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줬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김성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검사들이 다 수사하면서 알았을 텐데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적 상식 수준을 봤을 때는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개 사건을 이제 네네.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 어느 사건일까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겠죠. 아, 아무래도 예. 제가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대변인했는데 예. 어느 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변질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하고 해가지고 예. 이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그리고 검찰발 기사를 언론이 만들어냈고 국힘당이 엄청난 공격을 했어요. 특히 김성태가 해외에서 들어오면 예. 이 변호사비 대반합 사건 자체가 밝혀져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대표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언론의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쌍방울 회사의 자문 변호사들이 누가 있었냐면 이 검사 출신들이 거의 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이 내용의 실체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나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변질시켰고 김성태를 회유와 압박과 예. 협박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중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 이제 수사했던 담당 검사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럴 거고 민주당 이제 그 변호인들하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조작이라고 이제 주장들이 맞부딪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의원님. 그러면 이제 공소 취소를 하려면 뭔가 진짜 당시 사건 담당 검사들이 증거 조작하고 사건 조작해서 위법한 기소를 했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밝히셔야 될 건데 이미 저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건 자체가 지금 언론에서 공개된 것만으로 봐도 이미 검찰에서 조작했다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는 거 공소 취소가 여론의 환기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그거를 밝히고 여론을 우호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말씀이 계획이신 여론은 거잖아요. 우호적인 것보다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고요. 예. 제가 이 한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2010년에 영화 부당거래라는 게 개봉이 되는데 예. 검찰, 경찰, 건설업자 그러면서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범인이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조작이 되는데 예. 처음에 나오죠. 그게. 그 영화가 나오는데 2010년에 미국에 예. 애리조나주의 마라코타 카운티에 앤드류 토마스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가 정부위원회와 대립하면서 부패 수사를 명목으로 해서 표적 수사를 해요. 근데 이것이 다 드러나면서 실제 징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징계위원회가 꾸려져서 이 사람이 검사도 물러나고 변호사까지 박탈이 되는데 예. 그 당시 조사했던 위원 중에 하나가 시민위원회였는데 존 홀 박사라는 사람이 이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말을 해요. 법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어준 전기톱 같았다. 그러니까 전기톱 같이 막 휘둘렀다는 거야 이 검사가. 근데 지금 보면은 부당거래 미국의 사례 이걸 더 뛰어넘는 게 저는 이 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사건들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국정조사 말씀하셨고 예. 특검 얘기도 나오던데요. 특검도 하자는 말씀. 특검은 아직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미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수사 대상은 당시 검사들입니까?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요. 근데 지금 일단은 국정조사가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예.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1차 목표고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게 특검을 갈 사안인지 아닌지 이게 나오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검사가 검사를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특검을 안 가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우리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번도 수사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됐다. 그러니까 제 식구의 감싸기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겠죠. 상식적 수준이겠죠 이거는. 일단 이제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시는 건데 네네. 타임라인은 나왔나요? 타임라인 다 나와 있는데 언제쯤요? 그거는 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1일 날 국정조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2일 날 국회 본회의가 되면은 예. 본회의에서 이제 본회의 된 이후에 예. 여야 협상을 하고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지방선거잖아요. 이제 예, 예. 4월부터 오면은 이제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면 4월쯤 돼야 이제 국정조사가 준비 기간 생각하면 이제 가동이 될 그렇겠죠. 텐데 예, 예. 4월이면 이제 한참 선거전 막 들어갈 때거든요. 양당 다 후보 선출하고 네네네. 이게 지방선거에 민심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방선거에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를 정상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이 예. 공화주의, 입헌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정의 안정질서, 헌정질서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의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이 어떻게 남용된지를 국민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이 어떻게 정적을 제거했는지를 실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를 드러남으로 인해서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지방선거 연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내 일부에서도 네네. 그 공치모에 소속된 의원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던데 이거 대놓고 속도 너무 내면은 지방선거 판에 역풍 불 수도 있으니까 속도 좀 조절해야 되는 게 어떨까라는 당내 일각의 의견도 있다던데 그 의견들은 쓸데없는 기우라고 보세요, 의원님? 아니 그런 뭐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헌정수를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 이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 국가 권력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적 통제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 법치주의라는 게 과연 뭐냐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방선거에 뭐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이 유리할 거냐 역풍 불 거냐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건.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있잖아요. 네네네. 사퇴를 이제 정청래 대표가 요구를 했고 그런데 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 민주당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탄핵 카드인데 지금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좀 수렴하겠다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이거 정리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의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저는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날에 왜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지는 장본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 중에 하나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예. 중립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의 공동선,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립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립성은 그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성이에요.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법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은 어땠습니까? 아니 지기현 판사 날짜 계산, 시간 계산을 해서 희대의 그 윤석열 쿠데타범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이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것은 대선 개입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판결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중립성이라고 하는 공정성을 가장 해치는 대법원장이었고 독립성은 뭐냐면 이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의 독립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체크 앤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독립성까지도 훼손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 시점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의원님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말씀하시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사퇴할 거라고는 기대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당위의 측면은 이미 알겠는데. 저는 이게 보면 흐름이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존립 기반이 누가 있죠? 존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뢰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신뢰가 뭐냐면 예. 대법원 안에서의 판사들의 신뢰예요. 아, 그게 이미 없어졌다? 판사들의 신뢰를 잃었고 예. 대법원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존경, 리스펙트에 의해서 서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예. 대법원은. 자, 그런데 근데 리스펙트가 없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원을 유지한다라고 할 때 예.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는 지켜야지
난 절대 사퇴하지 않아 이러면 탄핵 가시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예.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훼손의 장본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이미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 예. 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리스펙트 대상이 돼야 돼요. 역대 모든 대법원장은 알겠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됐는데 이 존경의 대상이 안 되고 예. 신뢰를 잃는 리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사법부 존재 자체를 알겠습니다. 부인하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연이틀 X에 메시지를 냈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첫날은 나의 의견만 정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어제 이제 올렸던 거는 개혁은 외과 시술에 비유하면서 빈대답 짜고 초가상간 태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언론은 다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국정 운영의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의 시기가 뭐냐 대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중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더 이어서 지금 이란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대전환기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볼 때 고유가 고환율의 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AI 시대라고 하는 대변혁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대응의 전략은 크게 볼 때 전면 계획이냐 부분 계획이냐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적인 문제도 부분 계획이냐 전면 계획이냐는 갈등인데 과연 그럼 이 시점에 국정의 동력을 만들어서 전면 계획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이고 실제 성과와 입증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다고 보면은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먼저 계획을 손을 대고 점차적 계획을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그것이 지금 X죠, X. 예. X에 글을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충분한 국정 운영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저는 당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보조를 맞출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